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상인입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요. 원래 전공은 경제학입니다. 경제학 PhD이고, 그리고 미국에서 학위 받고 미국에서 경제학과에서 교수 생활 한 7년 하다가 2003년에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왔습니다. 먼저 부동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상반기에 바닥을 찍고 현재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들 좀 분석을 하시는데 이런 상승세가 언제까지 갈 거라고 보시는지요? 근데 뭐 항상 약간 바닥 찍고 반등했다가 다시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국면이죠. 그래서 내년에 부동산이 어느 정도 하강할지 반등할지 매우 좀 불확실해 보이고요. 단지 이제 분명한 것은 과거 몇 년 동안에 있었던 것 같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일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저금리가 한 20년 지속됐죠. 그래서 저금리가 20년 지속되면서 인플레이션은 별로 안 일어났는데 대신에 이제 자산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도 많이 올라갔고 부동산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부동산 주가가 많이 오른 것이 사실상 전 세계적인 저금리 영향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그 전에는 이상하리만큼 많이 안 올랐던 다른 외국과 비교하면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그게 반영이 되면서 많이 올랐고 거기에 이제 정책 실패가 더해지면서 집값이 굉장히 올라갔었던 국면이고요. 그게 고금리로 가면서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들이 좀 떨어지는 추세거든요. 거기에다가 우리 같은 경우에 PF 대출 문제 같은 것들, 부동산 좋을 때 좀 무차별하게 PF 대출했던 것들이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PF 대출 문제, 그래서 공급이 위축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가격 하락에 어느 정도 버팀목 역할을 오히려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와 고금리가 어느 정도 지속되는 거와 어른이 힘겨루기가 되는데, 그래서 어른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상당히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제 어떤 정책 개입하느냐라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몇 년 전에 겪었던 아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기간들, 그게 당분간 우리가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금리가 그때처럼 20년 전, 10년 전 같이 떨어지는, 그렇게까지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금리를 생각하면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추측이고요. 두 번째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경제 전반적인 상황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건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일어난 일들인데, 성장이 정체되거나 성장이 이제 오히려 악화되는 시점에 가면 역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이 약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전 세계적인 고금리하고 한국의 경제 성장 단계 이런 걸 고려해 보면 과거처럼 부동산 신화라고 하는 그런 일들은 일어날 것 같지 않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부동산이 앞으로 그렇다면 양극화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 부동산 중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알짜배기 강남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알짜배기 지역, 그 부동산 가치 사실 위치에 의해서 많이 결정이 되잖아요. 좋은 위치에 있는 부동산, 또 신규로 지금 만들어진 거,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외곽부에 있다라든지 좀 오래되고 재개발 같은 게 좀 될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거나 뭐 이런 지역들, 그런 쪽은 훨씬 더 하방 압력이 강할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부동산 전망에 있어서 이제 전망이 썩 좋지 않다는 것과 관련해서 저는 특이하게 그 제조업의 문제를 언급하신 것이 상당히 좀 다른 전망과는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경제의 제조업 비중이 굉장히 높죠. 한 GDP 26%라고 합니다. 제조업 강국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면 독일, 일본 연상하게 되는데, 독일하고 일본은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중국 세계 공장 이런 이야기 하는데, 중국도 제조업이 우리만큼 GDP 비중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 GDP에서 제조업 비중이 우리 같은 나라는 거의 없어요.
GDP에서 제조업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거. 그리고 제조업이 2011년부터 생산성이라든지 수익률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한국 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이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사실 제조업이 한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점점 없어지고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조업이 한국 경제, 양질의 일자리라든지 이런 데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제가 뭐 경제 성장 단계가 뭐 부동산 가격에 반영이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 논리죠. 그러니까 제조업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위기 국면에 들어가고 생산성 떨어지고 경쟁력이 없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경제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제조업 분야에서 발생되는 부동산 관련된 수요 부분들이 위축될 것이다. 그래서 경기라고 우리가 크게 말을 하지만 한국적 특수 상황에서 제조업의 경쟁력, 제조업이 앞으로 지속 가능할 것인가라는 게 사실 뭐 부동산뿐만이 아니고 양극화라든지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에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고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런 입장에서 제조업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조업이 그만큼 영향을 미친다는 게 우리나라가 수출 의존형 국가이기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뭐 제조업 비중이 높고요, 일단. 그리고 이제 제조업 중에서도 우리가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죠. 제조업에서 생산성이 높은 제조업은 수출을 하는 제조업들이 되기 때문에 수출 비중이 높아서 그렇다. 인과관계가 꼭 그렇지 않을 수는 있는데, 하여튼 이제 수출 중심으로 제조업들이 10대 제조업 중화공업, 그게 이제 우리 제조업의 한 85%를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출 경쟁력이 낮아지는 게 제조업 위기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2011년 이후에 한국 제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다는 수치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수출 증가율 자료를 보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2018년에 OECD 한국 보고서에 나온 그 자료인데요. 1991년부터 2000년까지, 그러니까 20세기 마지막 10년, 그리고 21세기 첫 번째 10년, 그리고 2011년에서 2017년, 이 한 10년 단위로 나눠서 한국과 OECD의 연평균 수출 증가율을 보면은요, 20세기 마지막 10년, 1991년에서 2000년까지 보면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OECD 평균의 한 2배가 됐습니다. 네, 21세기 첫 번째 10년, 2000년부터 2011년 정도까지, 그때 보면은, OECD는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떨어집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적게 떨어져서 OECD 수출 증가율은 2.5배였어요. 그런데 2011년부터 17년까지 보면은 한국의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OECD 평균보다 떨어져요. 급격하게 수출 증가율이 떨어지는 게 자료에 나옵니다. 이제 한국 제조업의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뭐 기본적으로 제조업에서 우리가 샌드위치 현상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죠. 사실 97년 경제 위기 이후에 한국 제조업이나 경제가 굉장히 빨리 반등을 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 뭐 영어로 이제 blessing in disguise, 뭐 curse in disguise 이런 말 쓰는데, 저는 이게 curse in disguise다. 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충분히 경제 구조 개혁을 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오히려. 빨리빨리 회복되는데, 그리고 빨리 회복되는 바람에 그런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000년대 한국 경제, 특히 제조업 굉장히 좋았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ICT 혁명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반도체라든지 텔레커뮤니케이션, 모바일 폰 이런 데 투자했던 것들이 그때 완전히 빛을 본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가 중국 특수가 생기면서 중국에 엄청나게 많은 수출을 우리가 하게 돼요. 그러니까 반제품, 그 다음에 부품, 완성제까지 다 수출합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ICT 특수는 이제 거의 이제 거품이 꺼지고요. 그 다음에 중국 특수도 없어지면서 오히려 중국이 로우엔드 마켓, 저가 제품에서 우리를 대체하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저가 시장은 중국에 거의 다 잠식당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서 2011년 즈음부터 중국이 저가 제품 중심으로 우리를 대체하기 시작하는 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가 제품으로 또 상품군이 이동해 가야 되는데, 고가 제품들에서는 경쟁력이 계속 밀려요. 뭐 스마트폰 다시 생각해 보시면 애플한테 계속 밀리고 있죠. 그러니까 샌드위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70년대 이후에 중화공업 산업이 한국 경제를 쭉 이끌어 왔는데,
그러니까 중화공업의 특징이 이른바 커머더티, 법용제를 생산하는 거예요. 법용제는 어디나 쓰이는 제품이기 때문에 경쟁력은 결국은 가격 경쟁력이 중요합니다. 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공정혁신,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같은 것들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이 특히 2000년대에 가격 경쟁력 확보할 수 있었던 게 단가 우려치기에서 경제위기 97년 이후에 산업 구조가 더 독과점화되죠. 자동차 산업 대표적이죠. 현대기아차 합병하고 나머지 세계사는 외국계에 팔렸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자동차 시장 자체가 독과점화되고 그게 부품 조달 시장에서 수요 독점이 되는 거예요. 수요 독점이 되고 전속 계약이 되거든요. 전속 계약에 묶이게 되면은 부품업자들 1차 밴더, 2차 밴더 이렇게 쭉 줄을 서 있는데 원청부터 해서 단가 우려치기 시작을 해요. 단가 우려치기가 바로 가격 경쟁력의 굉장히 큰 원천이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2000년대 중국 특수, ICT 특수 오면서 그리고 단가 우려치기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기업들이 엄청나게 돈도 많이 벌고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였죠. 그런데 2021년쯤 되니 아무리 우리가 단가를 부려쳐도 중국 같은 이런 나라들이 쫓아오면 경영하기가 어려워요. 과거 우리가 일본이나 독일, 북유럽 제품들 대체할 때도 저가 제품 먼저 대체하기 시작한 거와 같은 현상이에요.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엔드에서 하이엔드로 이동해 가야 되는데 하이엔드에 혁신들이 필요하죠. 근데 부품 시장에서 단가 우려치기 기술 자체가 만연하니까 혁신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이엔드에서도 경쟁을 못하게 되고 로엔드는 잠식당하고 제조업 위기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우리 제조업의 구조와 중화공업 커머더티 중심의 법령제 중심의 제조 그리고 단가 우려치기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 이 구조가 이제 결국은 독이 되고 있는 거죠. 2000년대까지만 해도 그걸로 굉장히 좋았었는데 경제가 발전하고 쫓아오는 중국 같은 나라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죠. 우리 경제를 일본하고 아무래도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뭐 잃어버린 20년이다, 30년이다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럼 우리도 지금 경제가 이렇게 좀 좋은 전망이 안 나오고 있어서 그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나요? 일본하고 유사한 면이 있고 또 다른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아, 동아시아 성장 모형이라는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혹자는 그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동아시아 성장 모형이 유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debt financing, 외채 또는 외자, 그죠? 부채를 해서 투자를 해서 성장하는 투자 중심의, 그러니까 파이낸싱은 데트 파이낸싱을 하고 그 다음에 투자 중심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이제 과잉 투자를 사실 하는데 과잉 투자 부분들이 많이 해소된 게 수출 시장에서 해소를 해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 과잉 투자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과잉 투자가 된다는 것은 시장성이 없거나 경제성이 없는 투자를 계속 한다는 건데 그게 어느 시점이 지나서 수출이 좀 막히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엔드로 못 가고 이렇게 되면서 성장의 정체가 오면서 전반적인 그 부채 문제들이 불거져서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뭐 이런 게 이제 동아시아 성장 이론 모형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주로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일본도 그랬다. 한국도 97년에 그게 일어났었다 이미. 그리고 중국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느 정도 뭐 타당성은 있지만 그걸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도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하여튼 중국하고 한국, 일본의 유사성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건 맞는데 각 또 나라들을 보면 좀 차이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본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데트 파이낸싱을 하는 부채에 대한 그 파이낸싱을 도메스틱하게 주로 했어요. 내부에 있는 돈을 끌어들여서 주로 했고 외자라고 할 수 있는 외채들을 가져오는 부분은 적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일본하고 중국하고 우리는 그 파이낸싱 스트럭처가 달라서 일본은 경제 위기가 오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30년으로 그거를 안고 가는 거예요. 저 중국도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경제 규모라든지 파이낸싱 스트럭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 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7년에 왔던 위기 같은 그런 위기들이 향후에 올 가능성이 상당히 우리는 더 높다. 이게 일본하고 한국의 차이점, 일본, 중국하고 한국의 차이점들이 장기 침체로 가는 모형하고
경제 위기가 오는 모형은 그 차이점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또 하나 이제 한국하고 일본, 중국의 공통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경제 성장론에서 우리가 이제 아세모글러라는 아주 걸출한 학자가 2000년에 나타나서 경제 발전론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분이 계시는데 MIT 대학의 교수고 그 Why Nations Fail이라는 책의 저자로 유명하죠. 근데 거기서 이제 경제 성장 또는 발전의 근본적인 원인, 펀더멘털 코스가 뭐냐라는 논쟁이 학계에서 오래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아세모글러가 보여준 게 재산권 보호가 잘 돼야 된다. 즉 약자의 재산권 보호가 잘 되는 곳에서는 경제가 성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성장을 못한다라는 것을 그 서유럽의 식민 지배받았던 나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학술적인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박정희 개발체제 60년대 이후에 성장이 그러면 재산권 보호를 잘해서 된다냐? 그건 아니죠. 우리는 국가주도적인 재벌 중심 국가, 정부 주도 성장을 했고요. 아세모글러가 스타디한 그 서유럽의 식민 지배 받았던 나라들은 한 200년 동안에 시민사회와 시장 중심 성장을 했던 나라들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못했던 나라들하고 그 차이고, 그러면 차이가 뭐냐면 바로 재산권 보호제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특히 60년대 이후에 우리 성장을 보면은 재산권 보호제도로 성장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설명할 수 있을까? 근데 아세모글러의 그 재산권 보호제도 논문이나 책을 한 걸음 더 들여다보면 뭐냐면 그런 거죠. 식민 지배를 할 때 정주형 식민지가 있고 착취형 식민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주형 식민지는 유럽 사람들이 이주해 가서 산대고, 착취형 식민지는 유럽의 관료나 군인들이 가서 자원을 착취해서 본국에 보내는 그런 데죠. 정주형하고 착취형으로 나눠진 배경 중에 하나가 이제 치사율 같은 게 사실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라든지 남미 같은데 그때 풍토병 때문에 대량 거주하기 어려웠죠. 그래서 이제 착취형으로 갔다는 게 하나 있고, 정주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람도 별로 없었고, 미국, 캐나다 이런 데,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이랬죠. 그런 데는 그러니까 풍토병 자체가 뭐 있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정주하기 좋아서 이민들이 많이 갔죠. 종교적인 이유로 많이들 이민들을 가거나 뭐 정치적인 이유로 가서 정주하게 됐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정주형 식민지에서는 재산권 보호가 잘 되고, 착취형 식민지는 착취하기 좋은 재산권 제도를 만드니 당연히 재산권 보호가 안 되고 그 차이가 났다는 건데, 그래서 경제 발전이 달라졌다는 건데, 이제 한 걸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왜 정주형 식민지는 재산권 보호가 잘 됐고 착취형은 안 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트 이론을 가지고서 설명을 할 수 있죠. 정주형 식민지는 우리가 아주 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시민사회, 민주주의 시민사회 이런 데요. 전체 이익을 크게 만드는, 그런데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니까 재산권 보호를 통해서 혁신도 일어나고 사회 전체가 좋아지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 볼 수 있고, 착취형 식민지는 엘리트 이익은 착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산권 보호가 안 되고 착취가 일어나서 혁신도 일어날 수 없고, 그렇게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엘리트, 이른바 사회 진정한 엘리트 이해가 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아세모글러의 논의를 한 단계 높이면, 그러니까 엘리트의 이해와 경제 발전이 같이 갈 때는 경제가 발전하고, 이 이해가 상충되기 시작하면 경제가 발전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면은 아세모글러가 말한 거, 한국의 경험들이 일관성 있게 설명이 되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본의 문제, 한국의 현 시점에서 왜 문제인가, 그다음에 중국의 문제, 이해가 가능하다는 거죠. 일본도 우리만큼 정부 주도는 아니었지만은 그 내셔널 챔피언을 키우는 식으로 경제 발전을 했죠. 그러다 보니 그 내셔널 챔피언을 키울 때 이른바 정치권과 재계가 상당한 밀접한 관련을 갖고, 정치적으로도 자민당이 거의 일당으로 독재 같이 가고 있잖아요. 선거가 있긴 해도. 그러다 보니 그 카르텔들이 생기는 거죠. 기득권 체제, 내셔널 챔피언을 중심으로 해서 재계와 정계가 이해가 같이 가니, 그러니까 90년대 이후에 일어나는 혁신형 경제로 못 가는 거예요. 80년대까지 중화공업 중심의 내셔널 챔피언을 키우고 투자를 하고 하는 그 패러다임까지는 잘 갔는데, 그 패러다임 전환을 하려니 일본의 엘리트들의 이해가 상충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 재벌 문제가 왜 부각이 되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70년대 이후에 중화공업 중심으로 쭉 성장을 해왔는데, 지금 혁신경제로 이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혁신경제로 가면 제일 중요한 게 진입대출 장벽 같은 거 없고, 그 다음에 중화공업이 아니고
최종재가 아니고 중간재 고부가치화 산업들 중심으로 혁신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재벌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놓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우리 관료들도 정경유착 지금 하면서 쭉 와서 기득권을 다 누리고 있죠. 정부 주도적인 거 말고 시장 중심으로 가면 기득권 내려놓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저항들이 굉장히 강해서 우리도 지금 바뀌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비슷합니다. 중국 공산당이라는 엘리트들이 이해관계가 과연 지금 혁신 경제하고 같이 갈 수 있을까? 통제를 하려고 하는데 통제를 통해서 혁신이 일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뭐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생기고 있는 지금 문제점들의 근본적인 원인들 성찰하는 데 같고 사실은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역사를 쭉 보면은 많은 게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동산 문제는 어쨌거나 이제 정부 정책과 맞물려 있기 마련인데요. 이제 전 정부도 부동산을 잡지는 못했잖아요. 근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가지고 온 변화는 어떻다고 보고 계신가요? 문재인 정부 때는 집값이 너무 올라가서 문제였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 때는 이제 집값 떨어진다고 처음에는 뭐 좋아하는 것 같이 하다가 너무 떨어질까봐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이제 PF 부실 문제 같은 것들이 생기고 하니까 그러니까 집값을 떨어지는 거가 너무 떨어지면 안 되겠다고 부양 정책 같이 중간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도 사람들이 집값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안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니 또 발을 빼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실패한 게 너무 자주 부동산 대책을 내면서 의도와 다르게 시장을 계속 자극했죠. 그러니까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 정책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다들 강남집값 그건 굉장히 왜곡된 거예요. 사실 저는 뭐 기본적으로 부동산 정책에서 정부가 세 가지 정도 원칙을 가지고 접근을 하자. 개입을 자꾸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시장에 맡겨놔야 될 것들, 고가주택이나 이런 건 시장에 맡겨놔야 되는데 집값이 많이 뛰면서 거기서 부동산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일들이 생기다 보니 사람들이 다 주식해서 떼돈 버는 것처럼 부동산에서 떼돈 벌고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건데요. 사실 부동산에서 집값이 올라가는 게 어떤 혁신의 노력, 경영을 잘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메리트죠. 메리트 베이스드 된 리워드가 아니에요. 정말 그거는 불로소득이죠. 제가 이 말을 했더니 어떤 분이 부동산 잘 살려고 얼마나 공부하고 노력해서 하는데 그런 게 불로소득이라고 하다니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니야 이런 말을 하시던데 불로소득이라는 말을 경제학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사회적인 도움이 안 되는 노동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주 좀 극단적으로 주식 작전해서 돈 벌려고 해서 노력 엄청 해서 돈 벌었다. 노력 안 하고 불로소득이다라고 부르면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로소득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정합성을 가지거나 사회에 도움이 되는 노력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불로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경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시장 경제는 개인의 이기적 행위를 허용하고 이기적 행위에서 나오는 에너지 발산을 통해서 사회가 좋아진다. 뭐, 그래서 이윤 추구하고 기업이 개인들이 그런 이익을 추구하는 게 시장 경제에서 그런 거다, 원래. 그렇게들 생각을 하세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그러니까 시장 경제라는 게 수단을 제한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적 행위를 하도록 허용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걸 오해해서 시장 경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시장 경제는 그것이 아니고 미시경제학을 공부해 보시면은 기업이 이윤극대화, 이기적 행위를 하죠. 어떻게 한다고 가정을 하냐면은 수량이나 가격을 경쟁하거나 아니면 혁신 경쟁을 해서 한다. 그러니까 경영 혁신이나 또는 기술 혁신을 통해서 이윤을 획득하려고 한다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 가정을 하느냐? 그 외의 방식으로 이윤 극대화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막았다는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리트 베이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윤에 대한 사회적인 적합성 또는 정당성이라는 것은 그런 메리트를 통한 이윤을 획득했다는 거예요. 경영 혁신, 기술 혁신. 그렇지 않고 카르텔을 만들고 작전하고 투기하고 이렇게 돈 버는 게 땅 짓고 헤엄치기죠. 땅 짓고 헤엄치기로 돈을 버는 건데 그런 방식으로까지 돈을 벌어라고 허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 경제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개인의 이익 추구가 경제 전반, 사회 전반으로 좋아진다는 이론은 없어요. 그걸 철저히 막자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막고 기업 같은 게 카르텔 만들거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불공정 거래 행위하는 거 막는 거 공정거래법이에요. 노동자들을 쉽게 착취해서 돈 버는 거, 땅 짓고 헤엄치기로 돈 버는 거죠. 그거 막으려고 노동상법이 있는 거예요. 노동상법이
공산주의가 아니고요. 공산주의에는 노동삼법이라는 게 없어요. 노동자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없어요. 그 정말 자본주의법인 거예요. 시장경제. 그래서 이것들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손쉬운 착취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기업이 돈 벌 게 아니라 경영력인 기술혁신, 어려운 길로만 정말 돈 벌면 너 그것에서 밖에 못 벌어. 라고 해야지 그쪽으로 모든 에너지를 쏟는다. 개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 인적 자본을 축적하거나 혁신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만이 돈을 벌는 길이 돼야지 생산적인 활동으로 에너지를 쓰게 돼요. 그렇지 않고 코인하고 주식하고 부동산에서 세금도 거의 안 내고 돈을 벌 수 있게 해준다. 우리가 지금 그렇죠. 근로소득에 대해서 세금 많이 내게 하고 주식이나 코인이나 부동산 세율로 따지면 엄청나게 낮아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을 내가 돈을 벌겠다는 이기적 개인이 볼 때 어디에 투자하느냐. 회사 가서 코인하고 주식하는 게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해서 인적 자본 잡고 자기 승진하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하게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제도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시장 경제가 아니고 이건 개판이에요. 한마디로 제가 보기에는. 이건 이런 걸 자본주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많고 시장 경제로 착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거는 족보에 없는 개판 경제예요. 그러니까 정말 진정한 시장 경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메리트를 통해서만 자기 이기심을 실현하도록 유인하는 법 제도를 가지는 것이에요. 그거를 만들어주는 게 사실 중요하다. 그래야만 그런 개인이 잘 살고 싶고 뭐 잘 먹고 싶고 그런 욕구들이 있고 그거 자체를 억누르고 도덕적으로 그러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해서 해결될 수 없다는 거죠. 그 욕구를 분출하되 사회적 적합성, 정합성을 가지는 방식으로 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되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그런 제도가 만들어져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정부주도 재벌 중심 발전을 하면서 그 당시에 경제 발전 단계에서는 부정적 효과보다 긍정적 효과가 많았지만 지금 와서는 부정적 효과가 훨씬 커지고 그리고 시장 중심으로 가져가고 있지만 시장에 정말 잘 돌아갈 수 있는 법제도는 만들어져 있지 않고 그런 법제도를 만드는 게 기득권에 오히려 불리하기 때문에 못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시장 말하고 자본주의 말을 하니까 시장과 자본에 대한 엄청난 편견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득권이 계속 정치권이나 어쨌거나 경제 그 윗선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바뀔 그게 요원하네요. 바뀌기가 어렵죠. 네, 그 많은 나라들이 그런 경우를 역사를 보시면 항상 역사에서 처음에 이제 흥할 때 보면은 사회 엘리트의 이해와 그 발전이 같이 가는 경우죠. 그러다 발전되고 나면 기득권이 되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도전 같은 것들 막아버리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다른 외세에서 침략을 당해서 망하기도 하고 그런 역사들이 과거에도 반복됐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한국 경제도 박정희 개발 체제를 통해서 재벌 중심, 정부 주도로 성장을 했고 그게 지금 바뀌어야만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갈 수 있는데 그걸 못 바꾸고 있다는 거죠. 일본 좀 마찬가지 그런 경험이 잃어버린 30년으로 갔다 생각이 되고 우리도 그러면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같은 장기 침체보다 경제 위기가 올 것이고 97년 경제 위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기가 올 거다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해결책이 있다면 어떤 형태로 가야 될지. 첫 번째는 강남이나 이런 고가주택 불로소득으로 가는 쪽은 세금으로 거둬들여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지대세 또는 이제 초과이득세라는 거 도입하자고 제가 한 2, 3년 전부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별로 반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이야기하면은 할 말이 없으면 이제 하시는 말이 반응이 너무 이상적이래요. 뭐 반대를 할 게 없다 이론적으로 그럼 너무 이상적이라서 안 된대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지금 부동산원 같은 게 생겨서 개인이 집을 샀을 때부터 쭉 팔 때까지 모든 정보들이 다 되죠. 그러면 우리 지금 보면 양도소득세도 있고 보유세에 해당하는 재산세도 있고 종합부동산세도 있고 여러 가지 세금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종부세 이런 거 빼고 오히려 지금 뭐 재산세라든지 양도세 자체를 지금 없애면 세운 문제가 생기니 그건 두더라도 최소한 종부세 부분 빼고 저는 오히려 집을 최종적으로 팔 때, 처분할 때 재식에게 물려주거나 자기가 팔 때 그때 지대세 또는 초과이득세를 내자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샀을 때하고 팔 때 차익 있고 그동안에 냈던 세금들이 있죠. 그걸 일단 공제해 주고 그리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10년 있었다. 그러면 10분의 1로 나누면 1년 단위당
얼마를 번 게 나오죠? 그럼 소득세에 비례해서 세금을 내게 하자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부동산 하루아침에 투기를 잘해서 부자가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게 되면 이제 투기적인 수요가 줄어들게 될 것이고 부동산 시장이 작동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정부가 뭐 이것저것 강남 집값 쫓는다, 부양한다고 해서 이런저런 정책들 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산층들에 해당하는 지역이나 소득 수준에 대해서는 자가를 할 수 있도록 미국에서 하는 모기지 제도 같은 걸 우리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산층에서는 금융 지원 정책을 통해서 자기 집 마련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다음에 취약계층은 공급 정책으로 가자는 거죠. 취약계층들은 임대주택이라든지 해서 그런 데서 최소한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급 중심으로 가자. 그래서 고가주택은 세금과 시장 중심으로 가고, 그다음에 중산층들 당연히 시장이 더 우선으로 작동하지만은 금융 지원을 통해서 모기지 같은 제도를 통해서 자가 가질 수 있고 도와주고, 그다음에 취약계층들은 공급 정책 중심으로 가자. 그렇게 간다면 사실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가구 2주택을 할 이유가 없어지겠네요. 1가구 2주택 이유가 없죠. 그 해서 뭐 돈 벌어 또 세금 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1가구 2주택 같으면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집 한다? 그러면 이제 1가구 1주택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집을 큰 거 평수로 옮겨가고 하는 거 세금 초과 이득세 내고는 못 하는 거 아니냐? 그럼 뭐냐면은 그걸 유예해 주면 돼요. 납부 유예를.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때 번 거 플러스해서 최종적으로 자기가 죽거나 집을 최종적으로 처분하고 할 때 뭐 실버타운 가겠다고 처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세금을 받자는 거예요. 그다음에 1가구 2주택이 있을 때 2주택은 팔면은 당연히 초과이득세를 그때그때 받아버려야죠. 그건 뭐 사실 실거주 목조가 아니고, 또는 뭐 2주택이 어떤 경우에는 뭐 부부가 떨어져 살거나 또는 뭐 시골에 별장처럼 집 갖고 있는 분들 자기는 정말 그러고 싶은데 세금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하실 필요도 없어져. 오히려 그러면 사실 뭐 1가구 2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갖는 게 아니고, 투기 목적이 아닌 사람은 사실 세금 문제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면은 시골에 또는 이런 데 자기 세컨하우스 같이 가지고 하는 것도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부동산에서 오는 서비스에 대한 가치로 집값이 정해지게 되는 거죠. 지금같이 자산 증식이라는 투기적인 목적들 거품 빼버리는 거죠. 그래야지 시장이, 정부가 정말 이걸 가지고서 정말 중요한 국가지 대사는 다 내팽개치고 이걸로 그냥 정권이 바뀌니만이 이런 소모적인 그런 정치들 이런 것도 없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될 때 오히려 시행하기가 쉬워져요.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지대세 또는 초과이득세가 되면은 사실은 젊은 세대들이 이득을 봐요. 더. 그래서 종부세를 낸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집값을 얼마를 주고 샀는가에 상관없이 집값대로 내는 거죠. 근데 집값을 아주 낮을 때 샀던 분이나 높을 때 산 사람이나 같은 세금을 내요. 부동산 초과이득세는 이득을 많이 본 사람이 더 내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세대적으로 따져도 오래된 세대, 저같이 오래된 세대 그 이상에 있었던 분들은 사실 굉장한 부를 축적한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그만큼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이제 뭐 물가도 반영되고 그래서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을 내야 그렇죠. 된다. 그리고 이제 한 3% 정도 이자율로 해서 자산으로서 안정적인 자산 수익에 대한 건 인정을 해서 공제를 해줘도 되죠. 네, 부동산 경기가 이제 지금 뭐 다시 이제 호전됐다가 조금 다시 또 떨어지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앞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또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이제 그런 신호를 어디서 좀 느껴볼 수가 있을까요? 근데 부동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경제가 굉장히 지금 취약하고 경기 변동 수준이 아니고 큰 위기들이 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위기 징후를 느끼면 이제 연쇄 반응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이타닉호 요즘 많이 예를 드는데, 타이타닉 영화 보면은 선장한테 선언한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 빙하하고 부딪힌다. 미리 여기서부터 돌려서 가자 했더니 선장이 보니까 자기 경험상 그럴 것 같지도 않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게 여기서부터 돌면 돈이 많이 들어요. 우회를 하니까. 그리고 시간도 약속한 시간을 못 맞춰요. 자기가 책임질 수 있죠. 무시해버리죠. 그리고 이제 타이타닉 안에서는 파티하고 싸우고 뭐 그렇게 이제 일상에서 아웅다웅 그렇게 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빙하가 보이죠. 그러니까 빙하가 보였을 때 뱃머리가 전복 안 될 정도로 배가
뱃머리 돌렸지만 결국은 부딪혔어요. 그 빙하가 보이는 시점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 시점에 모든 게 무너질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빙하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생각을 못 할 거고, 그때까지 부동산이 지금 말한 범위에서 움직일 수 있는데, 부동산 외에 여러 가지 하여튼 사회 문제가 한꺼번에 빙하가 보이는 시점에서 터져 나오면은 그때는 우리 감당하기 어려울 거다. 그게 그리 멀지 않았다라고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정확한 시점이 얼마인지는 저도 이제 모르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지금 봐서는 뭐 2030년 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부터 한 6년? 6년 안에 빙하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실거주하는 분들은 그렇다고 내가 이제 내 집 마련의 꿈을 또 이제 안 꿀 수는 없으니까 1가구 1주택 하나 사겠다 하는 분들 언제쯤 한번 내가 노려보면 좋을까? 그래서 그 뭐 지금 주택값이 아주 빨리 올라갈 가능성은 많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더 내려갈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빙하가 보이기 전까지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 그렇지만 뭐 그걸 기대하고 10년 동안 집 안 사고 한다는 것도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으로 매니저블 할 수 있는 수준에, 그다음에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여기서 집값이 좀 떨어지더라도 자가를 가지고 생활하는 안정감에서 오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 생각이 되면 저는 집을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 한 해 주식 시장이 이제 많이 경직이 됐는데 오히려 뭐 코로나 때는 또 부분 많이 벌었다 하는 분들도 있고 뭐 전체적으로는 좀 경직된 느낌이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경기 전망이 안 좋으니까요.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자율이 이제 직접적인 제일 큰 원인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이나 주식이 지난 20년 아주 좋았던 가장 큰 이유는 저이자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실물보다는 자산 쪽에 인플레이션이 사실 있었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거품이 꺼지면서 조정들을 받았다. 그게 이제 제일 큰 이유고, 두 번째는 이제 한국 경제 전반적으로 전망 자체가 좋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 한국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문제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우리 자본시장이 언뜻 보기엔 외형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 자체가 아주 효율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은 또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재벌 소유 지배 구조와도 관련이 있는데, 작전 같은 거 하기에 굉장히 좋은 주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총수일가가 그 지역 집단 전체를 지배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주식이 굉장히 많은, 그리고 유통되는 주식 수는 얼마 안 되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면 사들일 수 있고, 뭐 그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전하기 좋은 주식들 같은 것들이죠. 그다음에 또 이제 테마주에서 2차 전지 이런 것들도 사실 2차 전지가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시장성을 가지고 특정 기업이 특히 어떻게 될까는 건 아무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테마주라는 식으로 해서 자본시장 자체가 깊이가 낮다 보니까 일종의 작전들을 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어떤 경우에는 운이 좋아서 돈을 벌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운이 나빠서 돈을 많이 잃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주식이라는 게 사실 우리같이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주식을 사고 파는 나라가 거의 잘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개인들보다는 대부분 그 기관 투자자들이 중심으로 하죠. 개인들은 펀드 같은 거, 뮤추얼 펀드 같은 거, 자기들 퇴직연금 같은 것도 뮤추얼 펀드 선택을 하면 거기서 뮤추얼 펀드 매니저들이 주로 많이들 하고 하는 그런 식인데, 우리는 개인들이 직접 자기 돈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좀 비정상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건 기본적으로 주식 시장이 굉장히 작전이 많은 지금 시장이다. 굉장히 잘못된 시장이다, 우리 시장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식은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예금 넣는 것보다 주식의 좋은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가는 게 낫다는 게, 이제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연구가 잘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공황 같은 것들을 집어넣더라도 장기 투자할 때는 예금보다 주식이 낫다라는 것 때문에 대부분 이제 연금 같은 그것들을 주식에 담죠. 저축에 두는 것보다.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주식 시장이 그 펀더멘털에 따라서 움직이는 인덱스들 중심으로 사람들은 인덱스를 사고, 연금을 사고, 펀드를 사고, 그렇게 하고, 많은 에너지들이 그게 아니고
더 생산성을 높이는 인적 자본에 투자를 하고 혁신적인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시간과 돈을 쓰는 게 주식과 부동산에 쓰는 것보다 더 이익이 되는 사회가 돼야지 정상적이고도 희망이 있는 사회예요. 그렇게 생산적인 활동은 안 하고 투기적인 활동을 조장하는 제도와 법을 가지고 있는 사회가 희망이 있을 수 있겠어요? 장기적으로 잘 될 수 있을까요? 그 제조업 위기다 그 말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건지 말씀. 그래서 이제 지금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 빙하가 보이는 시점이면 급격한 반응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냥 움직이는 경기 변동이라는 생각, 의미에서 움직이는데 그걸 벗어나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때 부동산 주식도 급격하게 나빠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크래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정말 주식이나 부동산 가치를 지키려면은 그런 경제가 크래시가 일어나는 지점을 막도록 지금부터 노력을 해야 돼요. 주식, 부동산 보고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경제 구조를 바꿔서 한국 경제가 정말 나빠지는 상황을 회피하는 게 자기 재산을 지키고 재산을 증식시키는 방법이라는 걸 제가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조업 위기는 2011년부터 지속됐는데, 제가 이제 재벌개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한국 경제 구조를 지금 바꾸자라는 건데, 박정희 개발체제, 재벌 중심의 체제를 바꿔서 혁신경제로 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이야기를 쭉 해왔는데, 최근에 이제 더 이제 심각해진 게 바로 탄소 중립 아리백 때문에 더 심각하게 됐죠. 제가 이제 재벌 문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해외적 동료 학자들이 그동안에 저한테 했던 게 뭐 사람들이 그렇게 말 듣고 미리 바꾸는 경우 잘 없다. 그래서 경제 위기도 아무래도 올 것 같다. 한국은 그 말을 해요. 그러면서 위기가 왔을 때 그렇죠. 기회가 오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이야기하면은 그때 가서 네 말을 들을 수도 있으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이제 한편은 그렇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안 되면 나중에 위기가 왔을 때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탄소 중립 아리백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저는 그것도 없어졌다는 생각.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 기회가 이제 더 이상 없을 것 같다는 굉장히 제가 비관적인 생각에 빠져서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은 절박하게 이거 미리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다음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제조업이 70년대 중화공업 중심으로 쭉 성장을 했고 이 중화공업들이 커머더티를 생산하는데 에너지 소비를 엄청 많이 하고 탄소 배출을 엄청 많이 해요. 2018년에 탄소 배출량을 2050년까지 0으로 만들겠다는 게 우리가 탄소 중립 아닌데 2018년에 탄소 배출이 제일 많은 부분이 발전 부분입니다. 전환이라고 불러요. 세계 어디나 전환 부분이 탄소 배출을 제일 많이 합니다. 화석연료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산업 부분이 전환 부분하고 거의 같은 양의 탄소를 배출해요. 그러니까 7, 8% 되거든요, 양쪽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산업이 탄소 배출량이 이렇게 많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건 단순합니다. 왜? GDP에서 제조업이 26%를 차지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 제조업의 대부분을 중화공업이 차지하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탄소 배출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탄소 배출 많이 하는 거 철강, 시멘트, 이게 중이 기술 분류에 속하는 우리 주력 중화공업 산업이 탄소 배출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거기는 왜 많이 하냐?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에너지당 탄소 배출량을 따지면 오히려 반도체가 훨씬 커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철강이나 시멘트, 석유화학에 비해서 에너지 소비가 적어요. 생산할 때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1달러 할 때 에너지 얼마나 쓰느냐 하면은, 철강이라든지 석유화학이라든지 시멘트가 훨씬 커요. 반도체보다. 그런데 같은 예를 들어서 에너지를 사용할 때, 같은 양의 에너지를 사용할 때 탄소 배출을 얼마나 하느냐. 반도체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도 굉장히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산업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배출량 자체도 많지만, 에너지, 아까 말씀드린 게 소비를 많이 한다고 했죠. 간접적 배출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들이 일반 가정이 쓰는 에너지가 있고, 전력이 있고, 산업용이 있죠. 산업용 전력이 가정용 전력보다 더 많아요. 전체 100에서 산업 전력이 55에서 60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직간접적인 배출을 합치면은 산업 부분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이 산업 부분의 압도적인 이 탄소 배출을 두고
산업 구조를 바꾸지 않은 산업 전환이 없이 탄소 중립은 불가능합니다. 자, 2030년까지 NDC라고 해서 중간 목표처럼 우리가 정한 게 50년까지 100을 줄이니 그 사이에 40을 줄이자. 처음에 10년 40 줄이고 나머지 60을 줄인다라는 게 기본 아이디어죠. 근데 평균 40을 줄인다고 해놓고 산업 부분에서는 전체 100이라고 하면 이것을 2050년까지 20으로 80을 줄이는 게 목표예요. 자,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냐면 자발적 감축 계획이라는 게 안 되니까 이걸 프라이싱을 하자라는 아이디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전에도 사실 나왔었던 아이디어인데 이제 유럽에서 이제 나온 게 CBAM을 하겠다는 거죠.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해서 이른바 카본 리키지라는 거죠. 유럽에서 생산할 때는 탄소는 10밖에 안 쓰는데 외부에서는 100을 써서 생산해요. 그럼 값이 싸게 하는 거죠. 탄소를 외부성을 더 그 가격이 안 들어가는 외부성 때문에 가격이 싸니까 탄소 같은 물건인데 철강 같은 거 탄소 배출이 많이 나오는 철강이 유럽에 들어오면은 그 차이만큼 탄소 배출량의 차이만큼을 관세처럼 매기는 거예요. 근데 관세를 매기면은 WTO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사실상 관세인데 관세라고 그러지 않고 CBAM이라고 해서 유럽의 탄소 배출권 거래의 그 가격이 있겠죠. 그 가격에 해당하는 만큼 탄소 차이만큼을 돈을 내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CBAM인데 그걸 지금 시범적으로 지금 올해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그러면 한 8개인가 7개 품목 철강 포함해서 하는데 그럼 수입업자들이 수출하는 한국의 포스코 같은데 얼만큼 탄소 배출하는지 보고를 하라고 해서 유럽에다가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한 1년 내년 말까지 하다가 점점 이제 그거를 유상으로 텍싱 같이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이제 시작됐다. 무슨 말이냐? 자발적 감축이 아니고 관세 내지는 가격 세금을 매겨서 탄소 많이 배출하면은 부이익을 주는 체제로 갈 거라는 거죠. 그 아이디어가 확대돼서 나오는 게 바로 기후 클럽이라는 거예요. 클라이밋 클럽인데 클라이밋 클럽이라는 아이디어는 오래전부터 나왔어요. 왜냐하면 자발적 감축을 한다는 건 불가능할 거라고 특히 학자들은 생각을 했죠. 노드하우스라고 예일에서 이 환경경제학으로 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처음부터 클라이밋 클럽 가자는 주장을 해요. 그 뭐냐면 WTO 체제와 비슷해요. 클라이밋 클럽 안에 들어오면은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탄소세를 동일하게 매기는 거예요. 탄소 1톤당 탄소 얼마 세금을 매겨서 탄소에 대한 가치를 동일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우리도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오사카 G7 가서 기후클럽에 가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기후클럽 가면은 우리 지금 탄소 배출 많이 하는 산업들 거의 경제성이 없어져요. 텍싱을 내니까 값이 확 올라가서 경쟁력이 없어지고 기후클럽에 가입 안 하면 그만큼 관세를 매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WTO 체제 비슷해진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무역체제 같이 돼서 가입 안 한 회사들은 관세를 확 물려서 아예 못 들어오게 막고 안에 있는 회사들은 탄소세를 매겨서 탄소 리키지를 막겠다는 게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게 기후 변화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저는 기후 클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되면은 뭐 어떻게 할 건데라고 하신 분들은 그렇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혁신해서 뭐 한다. 탄소 예를 들어서 이제 제일 이야기 많은 게 철강인데 철강 우리가 포스코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철강소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디나 쓰이는 강판, 커머더티를 만드는데 제일 효율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규모의 경제를 활용해서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광석을 가지고 와서 용광로에 떼어요. 근데 호주에서 철광석을 수입하면은 산소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산소를 떼내려고 하는 게 뭐냐면 C를 집어넣어서 CO2로 떼내요. 그래서 포스코에서 엄청나게 탄소 배출을 많이 하고 있어요. 포스코가 지난번에 물난리 나서 한번 멈췄을 때 우리나라 탄소 배출이 확 줄었어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지금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수소하는 제철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C를 집어넣어서 CO2가 나오는 거니까 C 대신에 H를 넣잖아요. H 하면 H2O가 나오니까 물이 나오니까 탄소 안 나오는 거죠. 네, 해결된다. 이걸로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아니. 그래서 뭐 이제 포스코는 선전 엄청 하고 있어요. 그걸로 자기들 단순 계획. 하이렉스 뭐 하고 있다. 조그만 차원에서 하고 있고 기술 혁신한다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제 수소가 가볍기 때문에
그 대규모 공정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이 많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뭐냐? 포스코, 우리나라가 철강 하이렉스 수소하는 제철을 할 입지에서 굉장히 불리해져요. 왜냐하면은 그때 수소라는 게 그린 수소를 써야 되거든요. 재생 수소인데 그러면 우리는 재생에너지도 굉장히 지금 적게 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 나온 안에 의하더라도 하이렉스를 위해서 재생에너지 한 80%를 수입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20%도 뭐냐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 와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 깎아놨기 때문에 80% 이상이 될 거예요, 지금. 한 90% 저는 이상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하여튼 수입을 하는 건데 어디서 하느냐? 사우디나 호주 같은 데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가 가볍기 때문에 액화를 시켜서 특수선에 가져와서 녹여서 써야 돼요. 자, 그러면 하이렉스 철강 공장을 사우디나 호주에 짓는 게 경제적일까요? 한국에 와서 하는 게 경제적일까요? 그 해당 나라에 짓는 게 경제적이죠. 제철 산업이 하이렉스 혁신을 한다고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산업 전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산업들, 제철, 석유화 이런 것들 어쩔 수 없어요. 시멘트도 문제인데 시멘트는 거의 국내 소비들을 하기 때문에 덜한데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제철 석유화학은 제가 보기에 거의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 산업 전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제 아리백 같은 거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리백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탄소 배출 범위 스코프가 1, 2, 3으로 나누는데 스코프 1은 자신들의 기업이나 영업 활동에서 직접 배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하거나 뭐 영업용 자동차 쓰거나 뭐 그런 거에서 나오는 거고 스코프 2는 뭐냐면 에너지를 사용하죠. 생산할 때. 에너지 사용해서 나온 간접 배출. 그 두 개를 스코프 1, 2라고 하는데 스코프 1, 2의 탄소 배출을 0으로 하고 재생에너지 100%만 쓰겠다고 하는 게 아리백입니다. 아리백이 이제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고 글로벌 기업들이 선언을 하고 2050년까지 아리백을 하겠다고 말한 거는 바로 스코프 1, 2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트렌드는 뭐냐? 스코프 3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스코프 3는 뭐냐면은 부품 소재 같은 거 만들어서 납품할 때 이것도 다 재생에너지 100% 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폐기하는 것까지 다 모든 과정을 아리백을 한다는 게 스코프 3까지. 이게 이제 아리백에 가입하는 요건은 아니지만 선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스코프 3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애플은 2030년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반도체 많이 쓰는 서버 회사들, 그런 회사들 2030년, 40년까지 뭐 40% 또는 뭐 100%를 스코프 3까지 하겠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당장에 우리 반도체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리고 대한상의가 22년에 서베이한 걸 보면은 국내 기업들 한 3분의 1이 해외 거래처한테 이미 아리백으로 생산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원래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 자동차 부품 회사들하고 계약 파기한 게 몇 개 있었는데 그 이유가 아리백으로 생산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리백이 뭐 2050년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반도체 돌아가서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 에너지 소비도 엄청나게 많고 탄소 배출도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에너지를 아리백으로 하라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전력 사용의 20%를 이미 재생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2022년 기준으로. 그런데 한국에서 생산할 때 쓰는 에너지 사용 비율은 3%가 안 돼요. 그럼 어디서 그럼 재생에너지 쓰느냐? 미국, 일본, 유럽, 중국은 아리백을 하고 있어요. 공장에서. 삼성전자 여전히 국내 공장이 생산을 많이 하는데 여기는 3%도 안 써요. 자, 그러면 앞으로 아리백으로 다 반도체 만들어라고 계속 압력이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 국내에서는 오래된 반도체 값싸게 탄소 많이 배출해서 값이 싸지는 그런 것들 빼먹을 수 있을 때까지 빼먹으려고 하겠죠. 그 다음에 아리백 해야 한다? 텍사스에 공장을 짓는 거죠. 텍사스 공장 이미 하나 돌아가고 있고 하나 더 짓고 있고 앞으로 11개를 더 짓겠다고 2, 3년 전에 이미 텍사스 주정부에 의향서를 제출한 상태예요. 그럼 앞으로 삼성전자가 그 첨단 반도체들 어디서 만들겠어요? 텍사스에서 만드는 거예요. 결국.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는 공동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중화공업, 반도체 이런 것들 산업 공동화가 일어난다.
포항부터 해서 여수까지 완전히 산업 공동화 러스트 벨트가 될 거예요. 그리고 뭐 용인 이런 데 마찬가지고 지금 또 삼성전자가 용인에 클러스터 한다. 그거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건 뭐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정말 립 서비스라고 생각해요. 50년까지 뭐 엄청난 규모를 만들겠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먼저 용수하고 그 전력 공급 계획이 없어요. 반도체는 전기도 엄청 많이 쓰고 물도 엄청 많이 쓰는데 현실성 있는 계획이 없어요. 그리고 2030년까지 조금 짓는 거는 LNG 발전소를 짓겠다고 하는데 LNG 발전소 지금 탄소 중립 가면서 없애야 되는 추세예요. 2030년에 지었다면은 2050년까지 그럼 없앤다. 한 20년 돌리는 거예요. LNG 발전소 사실상 설계는 한 30년 하고 실제 사용한 50년 하거든요. 그런데 50년 쓸 걸 20년 돌리겠다고 짓겠다는 거 말이 안 돼요.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사실은. 사회적 비용이. 그걸 계획이라고 지금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2050년까지는 전력 공급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어딘가 뭐 송전을 하겠다라는데, 우리가 밀양 손전탑 그 반대 시위 이후에 송전탑을 하나도 못 지었어요. 그래서 원전을 동해안에 늘려서 지어도 송전을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송전, 뭐 전혀 뭐 이렇게 무슨 그 아리백은 고사하고 계획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립 서비스예요, 정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2차 전지 회사들, 최신 공장 다 미국, 유럽에 지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한국 산업 공동화 일어날 거죠. 그렇게 해서 제조업 위기 문제 플러스 지금 아리백 탄소 중립 문제 때문에 산업 공동화가 일어난다. 그 위기가 왔을 때 집값, 주식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97년 경제 위기 이처럼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규제 개혁이 왜 우리나라 이렇게 거꾸로 가고 있느냐 그 말씀하셨는데 인상적이었거든요. 그 규제 개혁에 대한 말씀. 그래서 이거 서유럽 국가들도 사실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내셔널 챔피언을 키우는 정책들을 썼었어요. 그래서 미국과 격차가 빨리 줄어들었습니다. 1990년 초까지. 그러다가 1990년부터 다시 성장률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 전까지 그 경제학에서 성장 이론으로 솔로 모형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바로 내생적 성장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인도지니어스 그로스 비어리라고 하는데, 이 내생적 성장 이론을 우리가 AK 이론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A는 상수, 컨스턴트를 말하고 K는 자본을 말을 하는데, 솔로 모형은 물적 자본 축적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AK 모형은 물적 자본, 인적 자본, R&D 자본, 이런 자본들이 축적이 돼서 성장을 한다. 근데 이제 어른 축적이 더 중요한가는 경제 상황이나 이런 발전 단계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중요한 건 축적이에요. 서울대 공대 교수님들이 수년 전에 축적의 시간 해서 완전히 많은 히트를 쳤는데, 그게 바로 AK 모형을 염두에 둔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했던 시절의 모형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AK 모형에서는 저축률이라든지 투자율이 결국 경제 성장을 결정짓죠. 그 투자가 물적 자본, 인적 자본, 또 R&D 자본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서유럽이 미국과 격차를 좁히는 건 AK 모형이 잘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투자율의 차이가 별로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차이가 90년대 이후에는 다시 성장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유럽 출신의 미국에서 공부한 학자들이 이걸 주목을 하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나온 게 슈페터주의 성장 이론이라는 거예요. 슈페터주의 성장 이론이 최근 주류 경제학의 가장 대표적인 성장 이론이고, 논문도 다 그걸로 써요, 지금. 놀라운 건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소개가 안 돼 있어요. 20년 넘게 이게 주류인데 한국에서는 소개가 안 돼 있어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슈페터주의 성장 이론이 들어오면은 기득권이 좋아하질 않아요. 자, 왜냐? 슈페터주의 성장 이론은 축적의 시간이 아니고 혁신에 의해서 성장이 일어나고, 그 혁신이라는 것이 창조적 파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과 상품을 가져와서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기득권 기업이 넘어지고 혁신이 일어나면서 발전한다. 이런 뭐 ICT 혁명, 인터넷 혁명, 그죠? 콘텐츠 산업, 바이오 산업, 우리 혁신 산업이라는 것들이 90년 이후로 경제 성장을 미국 같은 게 주도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혁신을 통해서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슈페터주의 학자들이 이거는 과거처럼 보조금을 주고 내셔널 챔피언을 키워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도전자들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러려면 진입 퇴출 장벽이 없어요. 진입 퇴출이 없어야지 도전 기업이 들어올 수 있죠.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함의에 이르렀죠. 자, 이제 그래서 이게 EU 쪽 나라들이 받아들인 거는 뭐냐? EU를 통합했는데 보니까 여전히 각국들이 규제를 가지고서 장벽을 쌓고 있더라. 그래서 이 규제를 철폐하자. 진입 퇴출 장벽을 없애자. 진입 퇴출이 잘 되고 공정 경쟁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우리 경우에는 규제 철폐를 해야 된다라고 한 게 규제 개혁이었던 거예요. 근데 한국의 관료들과 기득권들이 그걸 보고는 규제 개혁만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를 없으면 잘 된다는 도구만을 가져왔죠. 한국 상황에서는 규제 개혁이라는 게 재벌들이 손쉽게 다른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레버리지를 가지고서 딴 데 들어가서 불공정 경쟁도 하고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쉽게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그 슈페터적인 창조적 파괴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적용을 하려면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시켜줘야 되죠. 그래야지 새로운 진입이 일어날 수 있고, 그래야지 공정한 경쟁이 일어날 수 있고, 또 그 수요 독점을 없애줘야지 그 시장, 재화시장의 경쟁이 들어와서 수요 독점 체계가 없어져야지 혁신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슈페터의 창조적 파괴를 위해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정책을 써줘야 되는데, 거꾸로 규제개혁이라는 입장으로 재벌의 경제력을 이용한 레버리지를 하는 걸 도와주는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 혁신을 말살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말만 규제 개혁이지 오히려 재벌을 더 공고하게. 그렇죠. 재벌이 쉽게 뭐든지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규제 혁신이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유럽에서 하는 방식을 유럽에서 왜 그걸 했고 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성찰이 없이 탈면락적으로 떼와서 기득권에 유리하게 그걸 써먹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그 혁신 기업이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같은 그런 갑자기 어디선가 부자가 나타났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이제 나타나기 힘든 구조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벌 경제력 집중을 어떻게 하면 좀 타파할 수 있는지. 그 이야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이제 우리 문제가 교육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주입식 교육에 대학 입시 어쩌고 저쩌고 이래서 창의적인 그런 혁신을 못하고 혁신 교육을 해야 되고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 유니콘이라든지 혁신 교육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카카오, 네이버 처음에 유니콘이었죠. 그리고 쿠팡, 그죠? 배달의 민족, 마켓컬리, 그다음에 인터넷 게임 회사들. 우리나라 유니콘들 굉장히 많아요. 지금 유니콘 기업 숫자를 따지면 독일이나 프랑스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뒤지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유니콘의 특징은 뭐냐? 비즈니스 투 컨슈머에서만 나와요. B2C라고 하죠. 즉 뭐냐면은 B2B, 중간재 산업에 해당하는 B2B에는 유니콘이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2% 정도 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유니콘은 B2B가 더 많아요. B2C보다. 우리는 B2B가 B2C에 비해서 레버뉴, 수익을 따지면 15배에서 20배 커요. 그런데 B2B에서는 유니콘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교육의 문제면 B2C에서도 안 나와야 되죠. 그런 문제는 아니라니까. 그럼 B2B하고 B2C 차이가 뭐냐? B2C에는 단가 우려치기 기술 탈취가 없어요. 일반 소비자니까. 진입 퇴출 장벽도 없고 그 다음에 성공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있어요. 뭐 이를테면 아까 말씀하신 게임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개인이 다 사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중간재 산업, 재벌 대기업들이 최종 수요자가 되는 중간재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단가 우려치기, 기술 탈취, 그리고 전속 계약이죠. 전속 계약이라는 거는 경쟁이 없는 거예요. 외부에서 못 들어가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기업들이 혁신을 유인, 기술 탈취, 단가 우려치기로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B2B에서 혁신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B2B에서 B2C의 혁신을 보면 우리가 뭐 교육의 문제다 이렇게 보기 어렵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혁신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B2B에서는 왜 없는가? 그걸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기회와 유인의 문제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라는 것이 결국은 기회를 없애고 그리고 단가 우려치기, 기술 탈취 일어나면서 유인도 없어지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죠.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국 경제 혁신이 일어날 수 있고 혁신이 일어나서 중소기업, 대기업 임금 격차가 줄어들어야지 양극화 문제가 해소가 되고 그리고 인적 자본이 중요해지고요.
노인 빈곤 문제, 자영업 문제, 저출산 문제가 다 연계되어 있어요, 사실 여기에. 그러니까 많은 우리 사회 문제들, 지금 말씀드린 문제들 오랫동안 이야기했지만 해결 안 되는 게 이게 우리 경제 구조에서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바꿔줘야지 제조업 위기 문제, 먹고 사는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금 자영업 문제, 노인 빈곤, 저출산 문제 이런 많은 양극화 이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초를 위해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거기에 위해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2013년에 한 것처럼 출자 단계를 우리가 처음에 지주회사 제도 도입했을 때처럼 지주회사, 자회사 그리고 나서 출자할 때는 100% 자회사로 하라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 알파벳이 모회사면 모회사만 상장돼 있고 나머지 구글이나 유튜브는 다 100% 자회사 비상장회사예요. 미국은 그런 구조로 지금 돼 있는데 뭐 그게 미국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역사를 거쳐서 이렇게 왔습니다. 루즈벨트 때 미국 재벌 해체를 하는 작업들을 했고 그 이후에 징벌배상이나 디스커버리 같은 소송 제도가 발전하면서 미국은 프리스탠딩, 스탠얼론 기업들 그리고 와이들리 헬드라고 하는 소유분산 기업이 정점에 있고 나머지는 다 100% 자회사 형태로 기업 집단이 형성이 되고 학술적으로 우리는 기업 집단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코퍼레이트 파이낸스에서는 그런 식으로 갖고 우리는 지금 그런 거 없이 계속해서 규제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더 인커리지했죠. 키워줘서 이런 산업 구조로 와 있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우리 같은 산업 구조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개혁을 했는데 그때 이제 핵심적으로 한 게 바로 처음에 출자 단계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상장기업 2층 구조다 이렇게 보이는데 상장기업이 다른 상장기업에 출자를 하고 하면 출자 받은 기업은 100% 자회사 아니고서는 상장기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지주회사 처음 도입했을 때 그 아이디어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결국은 우리 재벌들이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다른 기업들이 경쟁해서 들어올 룸들이 생겨서 경쟁이 생기고 이게 결국은 전속 계약 관계를 깨트리기 시작하면서 중간재 산업에서 혁신들이 일어날 것이고 거기에다가 탄소 중립 위해서 우리가 전력 가격 현실화를 시켜서 요금 체계 현실화를 시켜서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산업 구조가 경쟁력이 없어져야만 전력 적게 사용하면서 경쟁력 있게 되는 쪽으로 사람들이 몰릴 거죠. 그런 요인들을 해주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은 과거 산업공단처럼 아리백 산업공단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면은 재생에너지가 전체 전력의 10%도 안 되는 유일한 OECD 국가고 전 세계로 따지면 100몇 등 하는 재생에너지 후진국이에요. 그런데도 아이러니한 것은 재생에너지가 남해안 쪽에서 주로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력도 그렇고 앞으로 풍력도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많이 만들지도 않은 재생에너지 활용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전 중심으로 해서 전력망 자체가 전력 체계가 쭉 구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원전이나 이런 데서 화력 발전에서 나오는 거는 병렬형이거든요, 전력이. 근데 이제 직류하고 병류인데 그 재생에너지는 직류예요. 이걸 직류를 바꿔줘서 보내줘야 되는데 지금 같은 우리 전력 계통에서는 이거를 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영광 같은 경우 태양광을 엄청나게 많이 깔아놨는데 75%가 전력망에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력망을 지금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게 분산형 전력망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전기가 계속 낮게 하다 보니 한전 같은 경우에 적자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기존에 있는 전력망 유지 보수도 안 되고 있어요. 최근에 정전 뭐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게 한전이 적정한 유지 보수에 필요한 돈의 예산의 반밖에 못 쓰고 있어요. 더 생길 거야, 그 문제가. 그 한전도, 그러니까 왜 우리 일반 국민들이 전기세는 올리고 기업에서 하는 거는. 그거 과거에 그랬는데 최근에는 산업용 전기값이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매표 정치 때문에 일반 국민들 전기값을 적게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용 전기값 상대적으로 좀 최근에 더 올랐고요. 그리고 이게 하여튼 그렇게 가격이 정상화돼야만 망 투자도 일어날 수 있고, 그다음 재생에너지 경제성이 더 생기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냥
가격을 꽉꽉 눌러놓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왜곡을 주면서 재생에너지라든지 산업전환을 다 막고 있어요. 이걸 풀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재생에너지 사용이 적은 거, 생산량이 적고 아리백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남해안에 산업공동화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아리백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재생에너지가 직접 거기에 분산형 전략으로 망을 직접 해서 사용하게 하자는 거죠. 일반 소시민들은 조금이라도 이제 주식을 통해서 나의 재산 증식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런 경제 상황에서 주식을 어떻게 조금 하는 게 좋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주식은 인덱스 투자를 하시고 정말 내 재산을 지키고 내 삶의 터전을 지키고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부동산 주식에서 돈 벌 수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국 경제가 위기에 가지 않도록 이런 걸 바꾸는 데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은 다들 어려워지죠. 근데 다들 정말 문자 그대로 어려워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가 왔을 때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나와요. 아르헨티나 지금 뭐 극단적인 대통령까지 나올 정도로 경제 위기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 아르헨티나 제가 한 2차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갔을 때가 2000년쯤이었는데 그때 하루아침에 달러가 3배로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르헨티나 정말 큰일 났다. 그래서 관심도 좀 있고 겸사겸사해서 가봤습니다. 저녁에 이제 뉴욕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 비행기를 타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이 별로 없어요. 비행기가 텅텅 비어서 가겠구나. 탔습니다. 비즈니스 꽉 차 있었어요. 일반석 텅텅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도착해서 보니까 한국에 처음에 이민 가신 분들이 처음에는 거기서 달러 파동이라고 흔히 부르는데, 그래서 거의 다 망하고 하는 일들을 겪었어요. 근데 1.5세대들이 이제 사업을 물려받아서 그걸 경험하다 보니까 대비를 해요. 그래서 여기 미리미리 돈 벌면 다 달러로 바꿔버리고, 아르헨티나 은행에 돈을 안 둡니다. 미국 은행이나 우루과이에 돈을 넣어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경제 위기가 오면은 하루아침에 3배 부자가 돼요. 아르헨티나의 부자들은 경제 위기를 지나면서 끝없이 재산을 증식해요. 아르헨티나의 서민들은 끝없이 몰락해요. 중산층 붕괴됩니다. 이런 일을 벌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각자 도생해요. 어떻게 되냐? 능력 있는 중산층 다 떠나요. 그게 20년 반복돼서 아르헨티나가 지금 저렇게 됐어요. 아르헨티나가 20세기 초에 세계 3위 경제 대국이었어요. 20세기 초에 우리 말 타고 다닐 때 거기 지하철이 있었어요. 믿어지지 않은 대반전이 일어났어요. 이제 오늘 방송 함께 해보셨는데 혹시 소감이 어떠신지? 네, 뭐 이렇게 형식이 네, 대담도 아니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형식이라서 재미있었고요. 네, 뭐 혼자서 이렇게 저도 지금 박사님의 경제 브릿지라고 해서 한국 경제 근본적인 문제점들 이렇게 좀 재미있는 형태가 아니고 좀 지루한 강의 형태로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보고 있지도 않고 한데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더 뭐 이렇게 재미있는 형식은 아닌데 오늘 훨씬 더 재미있게 어떻게 보면 유저 프렌들리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